테니스 경기를 할 때 프로는 점수 내는 데 집중하지만 아마추어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을 잘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디펜스에 대한 이해를 볼 때 디펜스는 바보 같은 짓이야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방어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이 일반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매징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이 들 때를 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데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 드시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들게끔 돼 있어요. 강세장에서는. 바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은 그때가 위험한. 안녕하십니까, 윤조입니다. 예, 저도 업계에 있으면서 또 회사 관두고 나서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느꼈던 거는 요즘 특히 많이들 독자들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자꾸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투자는 누구는 어떻게 하지? 누구는 돈 벌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제가 맞을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들 좀 의사결정할 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마 오늘 뭐 시장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좀 섞어서 가져왔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근 장에서 가장 좀 부합되는 문장이 뭘까? 한 3개 정도 골라놨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굉장히 공격적인 트레이딩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폴 트리저 존스라는 굉장히 뛰어난 트레이더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공격적 트레이딩을 하는 트리저 존스도 그레이트 디펜스를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얘기는 버핏이 잃지 말라는 원칙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워드 막스는 무슨 말을 했죠? 테니스 경기를 할 때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 걸 전제로 테니스 경기를 할 때 프로는 점수 내는 데 집중하지만 아마추어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을 잘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거는 소위 많은 사람들이 디펜스에 대한 이해를 모르는데 디펜스는 바보 같은 짓이야 막 그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위 방어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이 저는 일반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매 달마다 1000포인트씩 오르다 보니까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거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택한 거는 뭐였냐면 강세장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바로 두 번째 인물에 관한 거예요. 드렁큰 밀러가 누구냐면 현재 연준 의장이 케빈 호시죠. 미국의 재무장관은 베센트예요. 이 둘을 데리고 있던 보스가 드렁큰 밀러예요. 이 사람이 남긴 진짜 유명한 말 중에 강세장 오면 뛰어들어. 근데 잊지 마야 될 거 있어. 언제가 정점 신호냐면 우리가 이매징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이 들 때를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데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 드시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들게끔 돼 있어요. 강세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바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은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저는 제목으로 그래서 이거를 정해서 오늘 강연을 준비했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3가지로 오늘 진행할 겁니다.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프레임, 왜 금리가 중요한가를 오늘 좀 말씀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얘기해요. 기업 이익만 보면 되지. 수많이 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봐야 될 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게 바로 금리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논쟁, 시크리칼이 아니냐. 결론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도 시크리칼입니다. 결국은 시크리칼입니다.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세 번째는 그래서 뭘 늘리고 포트폴리오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여러 군데 얘기했던 건데
그냥 버블은 언제 터지, 버블이 언제 올까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버블이 항상 터지냐? 70년대 이후에 요즘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 너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항상 돈이 너무 과하면 뭐가 생기죠? 인플레 따라서 금리가 자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 금리가 되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돈 풀리는 형태가 대개는 국가의 부채로 풀리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부채가 문제가 돼서 결국 한 번씩 와장창 하는 거예요. 금리가 중요한 거 좀 오세요? 느낌이? 저희 은행 가서 대출 만기 오면 연장할 때 금리 조건이 중요해지겠죠. 그때 금리 상황이 안 좋아지면 리파이낸싱이 되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대출 받은 거 갚으러 갔는데 금리가 올라가. 그럼 화 안 나요? 내가 현금 흐름이 더 줄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한 달에 그 이자 요만큼 냈는데 이제 훨씬 더 내야 돼.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그게 가치가 주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현재 미국의 회사채 만기 도래인데 29년까지 폭발적으로 만기가 늘어납니다. 돌아옵니다. 빚이 이제. 회사채 시장 자체가.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워시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케빈 워시는 버냉키를 싫어해요. 버냉키를 뭘 한 사람이냐면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왜? 중앙은행은 대중과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나는 점도표도 만들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포워드 가이던스 내고 막 이렇게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연준이 금리 정책만 쓰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사주고 팔고 이걸 하자. 그게 QE, QT로 대표되는 대차 대조표 정책이에요. 한마디로 캐비너 씨가 왜 연준장으로 단성되자마자 채권 시장이 더 동요할까? 되게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 이제 조금씩 생각의 퍼즐이 맞춰지세요. 사람들은 캐비너 씨가 되면 금리가 어떨까를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왜 그럼 항상 금리가 올라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왜 소위 결삭치까지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 캐비너 씨가 됐는데 금리가 더 요동을 칠까? 어, 수급이 엉터리구나. 잘 통제가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달러가 불안해지나? 별 생각의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건 제가 오늘 하기엔 너무 짧고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반도체 얘기할게요. 어디 강연 가서 반도체 얘기할 때마다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와 중립적인 얘기, 부정적 얘기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째, 좋은 얘기부터 보여드리는 게 좋잖아요. 여기 삼성전자 주주 많으실 거니까 하이닉스를. 반도체 가격이 저렇게 매일 올라요. 이건 분명 에픽 파이낸스 데이터라는 거예요. 되게 비싼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 인용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전 유로로 보니까 인용한 거고. 근데 저렇게 매달 올라가니까 주가 올라가겠죠. 왜 그렇죠? 아까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현금인데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니까 마진이 높다. 그래서 현금이 쌓여가고 있으니까 반도체의 가치는 매우 좋죠. 우리나라가 올라선 것도 파란 색깔부터 다 빼면 반도체예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 난 반도체는 영원할 거야 하는 포레버를 얘기를 하는 순간 뭐 카메라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이익이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이 왜 올랐죠? 여러분 요새 노트북 사세요? 저 노트북 바꾸려다 포기했어요. 컴퓨터도 뭐 AI 뭐 쓰는 것 때문에 용량을 좀 바꾸려고 하려다가 내가 원하는 사양을 하려고 했더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마 IT 제품 안 팔릴 겁니다. 근데 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파괴적 투자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 누가 살아남을 거냐를 놓고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았던 구글, 메타, 아마존 다 돈을 쏘아붓어서 파멸적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남으면 내가 먹을 거야. 그래서 이게 한국가의 투자보다 큰 캐펙스 투자가 저렇게
오라클, 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저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저 위에 그 파란색 선 보이시죠? 저 증가 속도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주식시장에서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것보다 상승 속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승 속도가 둔화될 때는 모멘텀이 둔화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올해 하반기로 가면 확실히 증가 속도는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캐펙스 투자 규모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용을 봤더니 뭐였죠? 반도체가 오르니까 투자 금액이 든 거지 자체를 늘리진 않았어요. 첫째, 이거는 확인된 거니까 그래도 투자가 유지되니까 괜찮을 거야. 이 생각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너도 나도 요새 클로드 얘기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글도 원래 저는 AI로 쓴 글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 글은 오타가 많습니다. AI로 안 쓰기 때문에. 칼럼을 시노가도 기고하고 몇 군데 기고를 하는데 좀 저는 분명히 지문처럼 인간에 그게 남는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클로드로 만든 PPT를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 똑같잖아요. 뭔가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 사용량이 저렇게 늘고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생산성에 정말 케빈 어치가 말했던 생산성 혁명의 시대가 오는 건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기업들은 생산성 혁명은 언젠간 오겠죠. 우리 가정부처럼 로봇이 다 해주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때 돈이 있냐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한 기업이 그때 살아있느냐도 잘 모르겠어. 어느 기업이 살아있을지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거는 그 미래를 의심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 미래로 가는 과정이 가치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추론의 세계가.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고 있냐? 계속해서 비용을 전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AI를 많이 쓰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빅테크 기업은 자본 유연성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식당을 차렸어. 아까 처음에 가치의 출발은 어느 식당이 20석 갖고 식당을 하는데 정말 맨날 대기줄 100번까지 걸리는 식당이에요. 회전율 최고. 이런 식당 있잖아요. 30분대로 먹고 나가세요. 이런 식당 있잖아요. 최고. 그런 식당인데 이 사장의 아들이 생각이 바뀌었어. 이렇다면 매장을 크게 하면 돈을 벌 것 같아. 20석이었던 걸 200석을 만들었어요. 근데 200석을 하니까 뭐예요? 투자도 하고 임대도 해야 되고 했는데 안 돌아 회전이. 현금 들어간 전에는 현금 창출력이 뛰어났는데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보니까 버는 현금 통장의 예금은 확 줄 수 있겠죠. 수익 대비 산출이 RO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얘들이 현금을 못 만들고 있구나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런 데 와서 마타들 이 미래가 밝아요. 이건 끝없을 거야. 그냥 장사할 식당에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비슷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죠. 아구찜 골목 가면은 비슷한 아구찜 한 10개 있는데 원래 저 중에 5개만 망하면 내가 돈 벌 것 같은 느낌? 그거 싸움하는 거야. 아구 가격은 엄청 올랐어요. 10군데서 다 아구를 사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이 영어는 알고 계셔요. 오늘 갈 때. 윤조 이름은 까먹으셔도 가치는 아까 뭐라고 했죠? 현금을 만드는 능력에서 캐펙스,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금을 빼주고 나면 FCF라는 게 남아요. 프리캐시플로우. 이게 가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PR이 낮으니까 싸요. PBR이 낮으니까 싸요. 이런 거는 그래도 토요일 아침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얘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익은 의견이고 현금은 팩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진짜 유명한 말인데 막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봅시다. 그 상태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추론을 갖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시장을 끌고 왔다. 반도체를 계속 사주면 돼요. 근데 이걸 사주는 거는 노트북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B2B로 저런 하이퍼스케일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돈을 대는 애들은 지금 FCF가 가치래. 옛날에는 어땠죠? 얘네가? FCF가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가 파란색 옅은 선이 영업으로 만드는 돈이고 투자한금액이 저 밑에 짙은 파란색 선인데 저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무슨 주식 했어야 돼요? 그때 현금을 엄청 많이 만들죠? 미국 주식 했어야죠. 지금은 삼성전자가 저걸 먹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가치라는 게 PER 몇 배 이하는 싸고 나는 에비타로 보면 에비타 다 릴러티브라는 형태의 밸류는 이게 서점 가셔서 맵 가치 투자라고 해놓고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여기서 문제에 큰 실수할 뻔했어요. 제가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저 둘의 비율을 봤더니 현금이 거의 소진돼 버렸어요. 이제부터 왜 지금 금리가 중요했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지금 돈을 빌려야 돼요. 돈이 지 돈만 갖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민감해진 시기에 금리가 갑자기 튀니까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하입 조달이 미친 듯이 늘고 있어요. 크레딧 문제 그건 모르겠어요. 문제 안 망하면 문제 안 되죠. 하여튼 가치의 근원은 뭐다? 캐시인데 캐시들이 말라가고 있다. 우리는 좋죠. 우리는 캐시가 엄청 키고 있으니까 반도체에서 지른 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 캐시를 만들어 오는 저 앞에 창고가 앵꼬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뭘 하겠어요? 빚을 못 내면 뭐 하죠? 돈을 조달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상장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오픈 AI도 돈 땡기려고 하고 스페이스X 빨리 돈을 땡기고 싶은 거예요. 빨리 서둘러야 돼. 지금 더 주식시장이 버블에 있는 동안에 빨리 돈을 다 땡겨와야 지금 못 땡기면 나중에 내 부채로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좀 쌓여가세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급해졌구나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어디가 고점이고 정점되냐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조금씩 생각을 쫓아오시는 분들이 눈들이 보여서 좀 더 진도를 더 나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AI 투자의 소위 파이낸스 구조를 좀만 들여다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AI의 가장 출발점이 오픈 AI예요. 이건 누구 돈 갖고 있죠? 미주 파이낸스 일본. 누구랑 미주 하면 일본이면 누구예요? 소프트뱅크. 얘네들이 컨소시엄으로 돈을 다 댄 거예요. 어떤 조건을 했냐면 투자를 했는데 300억 불은 대출받고 나머지는 담보로 해가지고 또 조달했어요. 담보했을 때 금리가 뭐냐면 그냥 알고 계세요. 소파라는 단기 금리가 있는데 거기 플러스 425pp로 조달했어요. 그 정도 금리를 내야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왜 주가가 반응이 없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신용으로 더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금리보다 더 벌 거니까. 막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니, 어떤 바보가 아니라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남의 돈을 갖고 할 때는. 이 사람들도 지금, 그래, 내가 살아남을 거라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금리가 10%가 넘어가고 12%, 13% 천정부 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뭐요? 기본이 되는 금리. 여러분, 미국의 모기지 채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모기지 금리는 아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7.4. 가치는 뭘로 할인한다? 금리로 할인한다. 말씀드리지만 거기다가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왜 금리를 불안해하냐면 이런 상태인데 이미 투자하고 있는 일정들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좋아요, 싫어요?
전자파부터 해서 전기 문제부터 해서 하여튼 뭐 이거는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데이터 센터가 원래 27년에 저 정도 열기로 되어 있는데 택도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가 올랐죠 주가가? 저 이유가 전력망 이슈야. 그래서 전력망 이슈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더 본질적인 이슈는 뭐냐면 그냥 동네에 이게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뭐 기사를 보면 맨날 미국에서 누구 반대하고 여러분 봤어요 그 규모?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제가 의욕적으로 이론 강의도 좀 가져왔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회계 개념이 있어요. 투자할 때.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현금과 재무제표의 이익과 왜 다른 거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10개를 사가지고 2개만 팔아서 150에 팔았었지만 현금은 700만 원이라는 게 현금 비어 있잖아요 재고로. 이걸 투자로 바꿔봐요. 매년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반영하죠? 잘 모르시면 이건 알고 계세요. 100억을 투자하면 한 번에 100억을 넣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용하면서 넣으니까 20억씩 나눠서 반영하거나 5년으로 하면 20억씩 나눠서 비용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 저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월간지 구독하면 처음에 1년 구독해놓고서 매달 나가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했어요? 그거에 뭐 세상 이치 다른 거 없어요. 그 자꾸 재무제표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거 말고 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는 거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그거 하면 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도 업계에서 나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아무리 대중을 만났는데도 그런 짓은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 떼돈 벌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감가상각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투자를 했으면 이거 비용을 까죠. 저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머리라는 어떤 시험 매니저가 다 너희들 감가상각하고 장난치고 있잖아. 그래서 한번 주가 빠졌었죠.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했죠. 식당을 열었는데 저쪽 식당에 200석을 늘렸는데 사람이 안 차.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시 200석을 50석으로 줄일 수 있죠. 그럼 나머지 150석 만들었던 걸 어떻게 해요? 의자도 갖다 다시 다 팔고 하면 그게 감손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위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현금이 가치고 이익이 그런데 이건 현금이라는 건 투자 금액을 빼주는 건데 그 투자를 비용 계산하는데 어느 날 투자한 것이 돈을 못 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캐펙스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AI에서 돈을 못 벌게 되면 망하는 놈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그 망하는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건 뭐겠어요? 빚내서 투자하기 시작하면. 뭐죠? 금리인 거. 이해하셨어요? 금리가 잘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시키려고 연준이 나와야 돼요. 연준이 국채 사주든지 뭘 해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그걸 하면 진정될 것이고 캐비넛 이슈가 됐으니까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거든요. 아, 중앙은행이 뭐 굳이 개입해 이러고 나오면 이제 문제되는데 뭐 개입하겠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언제 주식을 사는 거냐면 소수, few forward looking 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지 몰라 살 때 작년이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주식에 나눠서 몰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스트 인베스터가 아,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냥 있어봐요. 내 주변에서 That better forever 영원히 이 상태가 유효할 때부터는 방어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뭐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을 찾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뭐만 보고 있어요? 절대 주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이 미친 듯한 변동성을 여러분 매일 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때 그 시점을 놓치면 내가 영원히 그렇게 투자를 할 거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투자는 뭘 보고 하는 거다? 주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주의 그 앞에 아까 뭐야? 현금을 얘가 만들어내냐? 금리가 어떠냐? 이걸 보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날은 갑자기 빠졌다가 확 올라올 때도 있고 저게 흔들리면 빠지다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치 투자자의 출발은 그레이엄입니다.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를 1949년에 썼는데 그때는 재무제표라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때여서 그때는 소위 그 숫자의 간극만으로도 돈을 버는 시대가 있어요. 담배꽁초 투자라는 게 되는 시대가 있어요. 어디 가셔가지고 저 PBR주 사야 된다 말을 한 사람 있으면 일단 그 사람 표정을 보고 그냥 굳이 듣지 마세요. 그런 시절은 예전에 끝났습니다. 그런 건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라는 거는 무조건 돈을 버는 거에 가치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끝없이. 돈 못 버는 기업은 가치가 없는 거, 돈을 계속 늘리면서 버는 기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가총액이 계속 그 소수만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돈을 많이 못 벌죠. 그런 주식만 올라갈 거예요. 거기서 물려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투자를 표명했던 많은 운용사들의 AUM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줄어 있는데 너무나 미국은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버핏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참 표현이 이상하죠. 훌륭한 기업이 뭐예요? 그냥 비싼 기업이에요, 대개는. 계속 비싸졌다, 싸졌다, 비싸졌다 하는데 그거를 언제 산다? 남들이 다 흥분해서 산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할인율 같은 게 올라와서 현금을 만드는 건 꽤 있는데 아니면 현금이 만드는 게 좀 줄어들 때도 있지만 뭔가 매크로 사건의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래가지고 저게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돈을 만드는 게 뭐냐? 그냥 독점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아구찜 가게 말했는데 그 동네를 다 먹어 어떤 기업이 그 기업만 줄 서. 그게 뭐예요? 아구찜 골목 가면 이상하잖아요. 사실 먹으면 별 차이가 없는데 이상에 어떤 가게를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여기는 먹는 거에 진심인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원래 전 진심이어서 저는 대기표 걸어놓고 카페 가서 앉아 있다가도 거기서 먹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죠? 그 가게에서 먹고 싶어서. 그게 브랜드의 독점력이에요. 음식의 맛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많죠. 어떤 독점력이 또 있죠? 브랜드도 있지만. 여러분 버핏이 애플 투자했던 게 그거잖아요. 애플은 계속 살 거다. 뭐 이런 거야. 근데 또 하나는 뭐죠? 비용을 계속 줄일 수 있는 독점력도 있죠. 대표적인 코스트코 같은 거 가면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코스트코를 가면 이상하게 많이 사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잉 소비를 해요. 가서. 걔네가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그 독점력으로 그렇게 걔네가 투자를 했던 거예요. 뭐 그런 거를 흔히 이코노믹 모트, 소위 해자라고 하는데 버핏은 이걸 현금 창출 능력의 핵심으로 봤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게 많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이 후진 시장이었을 때는 업종이 올랐다가 어느 업종이 떴다 이러는데 지금 어떻죠? 뭐 좀 지났지만 얼마 전에 삼양식품 실적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죠. 안 될 거로 봤는데 와,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팔리지? 3년 전 매출 원가는 떨어져요. 공장에서 풀 가동시키고 있으니까. 뭐요? 여러분, 봐. 현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어떤 가게가 그냥 기존 매장에서 돈을 벌면 원가가 떨어지니까 마진이 많이 났겠죠. 현금을 많이 만들겠죠. 2호점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현금을 덜 만들겠죠.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기존 매장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백화점에는? 백화점이 많이 줄였죠. 롯데도 막 지방. 소도시 보면 다 줄여놨어요. 매장을 줄였는데 매출은 더 늘었죠. 그럼 현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계속 추론해서 약간 숫자와 연동시키는 만약 여러분들이 책 하나를 읽는다면 나모다란의 Narrative and Numbers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좀 젊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숫자와 내러티브와 숫자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가치를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가치 방향이 중요한데 맨날 말씀드리지만 잡초는 뽑아버리고 여러분 개인 투자 돈 얼마나 하신다고 막 종목 10개씩 하면 일단 그건 실패하는 거고요. 한 5개에서 맥스 7개 사이 종목 정도만 투자하세요. 이런 거를 추론하려면 여러 종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사놓으면 언제가 이거 한번 올라오면 이거 올라온 거 팔고 빠진 것도 있어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계좌 보면서 무슨 자학 게임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저기 아까 이런 반도체 같은 거는 기술이라는 거는 기술 때문에 올라온 기업은 뭐가 제일 들어온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혁신이 나와서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도체도 어느 날 이 반도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가끔 저번에 뭐죠? 이름도 까먹었다. 그 뭐 로직 뭐 하나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될까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화관 아무도 안 가잖아요. 넷플릭스가 저렇게 되니까 반절이 나오면 주가는 맛이 가요. 여러분 음반 회사 있어요? 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뭐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돈을 못 만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것들은 24분간 10분은 뭐냐? AI 생태계에서 지금은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다녔던 그림이에요. 근데 다 올랐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할 게 없어졌어요. 다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주가 빠진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손익비로 봤을 때 양껏 살 수 있는 시기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진 자의 게임이 됐어요. 지금은. 보유자의 게임이 된 거지 신규 참여자의 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언제냐면 반도체가 막 가고 있을 때 갖고 다녔던 그림이에요. 원래 그전에는 어디다 쳐놨냐면 저 변압기 전선에다 이렇게 쳐놨었어요. 빨간 표를. 뭐 제 영상 뒤져보시면 가끔 저기다 표를 바꿔놔요. 여기도 좋아 보이지만 이런 상황이 왔다. 반도체를 보면 병목이 심해지는데 하여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샌디스크 그리고 너무나 낸드가 잘 팔리니까 파도, 뭐 웨스턴 디지털, 삼성전기, 야 다들 대덕전자 같은 것도 실적 나왔는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지금? 좋은 기업인데 훌륭한 좋은 기업인데 굿 컴퍼니인데 굿 프라이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저 좋은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이 좀 바보게요. 그럼 아까 버핏이 무슨 말을 했죠? 저런 기업이 굿 프라이스에 올 때 하라는 거예요. 특히 병목 중에 핵심이 전력망인데 특히 이쪽 데이터 센터 쪽으로 커지고 있어서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이쪽을 좀 많이 더 강조해 왔는데 저도 보고 있으면 그래 제가 LS 증권 최종의 부문 대표를 했었으니까 LS가 좋아지는 구조가 많았죠. 넘어갑시다. 이건 좀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저렇게 올라가는 것도 해볼 만 하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이익 및 매출 성장이 나와가지고 현금을 만드는 게 계속 확인될 때 하는 건데 문제는 저거는 성장률이 꺾이거나 아까 카페스 성장률이 꺾이면 꺾이겠죠. 아니면 할인율이 오르거나 이 두 가지 조건이 생길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심각해진 건 아닌데 자꾸 이런 게 나올 때도 한 발작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시 금리 내려가면 다음 주에 또 하겠죠. 그럼 다시 저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아까 저런 좋은 그 컴퍼니가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금리가 계속 올라가. 그럼 사면 안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난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이냐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거 끝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자들 시작하시면서 좀 읽기가 난해한데 그래도 고전 중에 먼저 읽어볼 만한 거 하면 뭐 피터 린치의 비틴 더 스트리트라는 게 있고 월가를 떠나면 책이 있는데 특히 칵테일 파티 이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해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장이 바닥일 때는 파티를 가면 자기한테는 아무도 안 온대요. 제가 어떤 모임을 가면 치과 의사한테 가서 치석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것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주식을 사야겠구나. 이해하셨어요? 또 몰랐을 때는 주식을 위험하다고 하는데 근데 주식 얘기하면 주식은 안 사고 근데 주식은 위험하고 다시 그래도 치과 의사한테 간다는 거예요. 위험한 하긴 싫은 거예요. 위험해 보여서. 그때도 열심히 주식을 사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어딜 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내 주위에 와가지고 주식 뭐에 사는지 물어봐요. 3단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언제냐면 4단계예요. 4단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주위에 오는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좋아 보여요 얘기해요. 여러분 주위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칵테일 이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때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터 리치는 무슨 말 한 거냐면 나는 언더밸류 돼 있거나 언더 어프리시에이티드 그러니까 평가되거나 저주받은 기업을 그때 사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강의의 본질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뭔가 아까 하워드 막스 얘기도 했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뭔가를 경계해야 될 시기가 다가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동시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이름 특이한 기업들 말고 정말 좋아질 기업들을 잘 골라내서 좀 남들이 이렇게 파티에서 얘기할 때 하시지 말고 그런 기업들을 좀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시기를 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